자, 이번 시간에는 재산적 범죄 관련된 재산에 관한 범죄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보겠는데, 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요. 핵심은 뭐냐? 여태까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이거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것들이 문제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물건이에요. 핵심이. 근데 자기의 물건인데 다른 사람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권리 행사 방해죄 이외에 또 하나가 뭐냐? 공권력에 의한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구나. 일반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그다음에 강제 집행 면탈죄. 뭐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우리 입법 체계가 보면은 이 지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소유권,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재산 범죄를 쭉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죄에서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구별돼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재산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재산 범죄에다가 입법해야 되는데, 우리 입법자는 처음에 입법을 할 때 여기 각주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각주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밑에 각주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의 죄를 갖다 같은 한 장에 묶어놔서 놨는데, 이건 이제 분리해서 입법적으로 이건 넓은 의미에서 재산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를 강요죄와 분리해서 재산범죄 파트로 옮겨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입법론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호법익은 뭐 제한물권과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점유권, 제한물권, 채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보호법익이고, 그다음에 점유강취죄 같은 경우는 제한물권과 이 자유권도 보호법익이 된다.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의 물건, 남이 사용하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에 우리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고, 점유강취죄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내가 뺏어오는데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써 가지고 뺏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죄와 같은데, 강도죄는 타인 물건에 대한 건데 자기 물건에 대한 강도죄가 바로 점유강취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 이런 것들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제집행 면탈죄는 장인이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근데 이제 점유강취죄는 뭐냐? 강도죄와 같이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법조문 체계를 보면 뭐 간단하죠.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돼 가지고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가 있는데, 이 점유강취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강도죄, 그다음에 자기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를 입법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과적 가중범으로 준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이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독자적으로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이 구성요건 체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행사 방해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 핵심적인 뭐냐? 타인의 점유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물건 또는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의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의의인데, 다른 범죄와 비교를 할 때 이 객체가 자기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 및 손괴죄와 구별된다는 겁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 권리행사 방해죄는 사용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된다. 그다음에 이제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 횡령죄는 자기 점유, 타인 소유물이에요. 근데 이 권리행사 방해죄는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 점유, 자기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다. 구별하면 된다. 그 정도로. 당연히 법적 성격은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타당한 견해이다. 어, 여러분들이 추상적 위헌범죄자 거동범설이 있고 침해범죄자 결과범설인데,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것이 뭐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구성 요건을 보면은, 여기 구성 요건은 주체가 뭐냐? 자기의 물건을 타인에게 제한 물건 또는 채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주체고,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행위는 이제 취거, 언익,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의를 필요로 하고 불법 목적 의사는 필요 없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고,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자, 자기의 물건을 타인에게 제한 물건 또는 채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일신전속 관계가 있으므로 이건 구성적 신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이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는 신분범이다. 근데 이런 신분범 이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또 하나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소유자 아닌 제3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만 주체가 되고 소유자 아닌 제3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통설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도 보시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언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서 성립하므로, 취거, 언익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판단하면 될 거고, 그러면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 즉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하나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게 신분범이기 때문에 비신문자, 즉 소유자가 아닌 비신문자는 뭐요? 이 신분범에 가공하기 위해서는 33조에 의해서 가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물건인 경우만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 소유가 아니다, 자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객체 관련돼 가지고는 자기 점유,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 핵심적인 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자기의 물건 특수매체 기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가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물건이란 결국 뭐냐? 자기의 물건은 자기의 단독 소유물을 말하는 겁니다. 즉, 공동 소유나 타인 소유물은 전부 다 타인 소유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단독 소유물을 말하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주체가 되려면 자기의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체되고, 역시 객체화된 가지고 객체도 자기의 단독 소유물을 말한다. 그러면 공유물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이주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다른 판례 보시면은 관련돼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피고인과 갑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은, 피고인이 갑한테, 야, 여기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벌목하면 너한테 내가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갑이 벌목을 다 했습니다. 벌목을 다 했는데 아직 피고인이 갑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즉, 아직 피고인이 갑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자, 피고인과 갑 사이에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게 벌목 계약을 했죠. 자, 그때 산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누가 대신 벌목해주면 벌목한 사람한테 그 벌목한 나무를 갖다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벌목 계약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갑은 벌목을 다 한 겁니다. 벌목이라는 게 나무를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자, 그 잘라낸 나무, 그 나무의 소유권은 잘라내자마자 바로 갑한테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 피고인이 갑한테 갑한테 소유권 이전 의사를 표시하지, 소유권 이전 의사 이외, 소유권 이전 의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 소유권 이전 의사 플러스 인도를 해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넘겨주겠다는 의사는 표시했는데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의사는 있었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권법상에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돼 동산의 물권 변동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인정되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벌목은 누구 거예요? 벌목의 소유권은 그냥 피고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피고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 벌목을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 소유물을 갖다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결국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 벌목은 지금 누구의 채권의 목적이 된 거예요? 갑의 소유권 이전 소유권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여기 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채권이죠.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이 계약에 따른 채권의 목적이 된 건데 이 피고인이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인 권리에 객체됐을 때 타인 권리에는 뭐가 포함된다? 이 채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건 원목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자기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건 권리행사 방해죄를 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밑에 판례는 또 다른 요거랑 정반대 판례죠. 여기 보는 것처럼 회사 택시와 관련돼 가지고 지입 차주가 회사에 차량을 지입했어요. 자, 피고인이 자 회사와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택시 기사입니다.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지입 택시는 기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처럼 위택시, 지입 택시인데 이 지입 택시가 그 등록 명의자인 회사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요구로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야? 이 택시가 갑이 가져갔지만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 가져갔지만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때는 결국 회사 택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 위에 판례와 아래 판례가 절도죄와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로서 타인 소유냐 자기 소유냐에 따라 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타인 소유인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그다음에 자기 소유인 경우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런 의미로 비교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다음에 타인 소유이지 자기 소유물만이 객체가 되는 것이 타인 소유물은 객체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나. 어느 뭐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 방식으로 자기 처익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여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에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 이 경우 뭐냐? 그 점포가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인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점포는 뭐야?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인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사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자, 이 피고인이 현재 그 자기의 처에게 명의신탁했어요. 그럼 이 명의신탁했다 했을 때 명의신탁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기본적으로 대외적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 피고인이 명의신탁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은 점포 자신의 처에게 이제 명의신탁해 놓은 것 관련돼 가지고 누가 했냐? 이 피고인이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점포에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 뭐냐? 얘가 과연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처가 자물쇠를 걸어 가지고 출입을 못 하겠다. 그럼 이 경우 때는 이 처는 뭐예요? 이 처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 소유물이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객체도 된다는 겁니다. 피고인을 상대로는 안 되지만 철을 상대로는 되기 때문에 이 판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이제 물건인데 자기 소유물이면 기본적으로 뭐다? 다른 사람의 점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점유와 랜드가 타인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의 점유, 타인 점유는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에 국한되고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가 아닌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인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보는 것처럼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한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기 것처럼 권한에 의한 점유할 권한에 의한 점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법한 권한의 점유 개시 사후에 점유 권한 상실한 경우의 점유, 그다음에 점유 권한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아니 점유, 그다음에 권한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 항명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 조처를 통해 분장의 개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할 권한이 적법한 점유에 국한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법한 권유는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것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이 잠정적으로 분쟁이 있더라도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는 다 포함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 이사 중 한 명이, 자,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어요. 근데 공동대표 이사 중 1인이 했는데 다른 공동대표 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도 타인의 점유함은 권한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에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아까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뭐예요?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케이스가 뭐냐? 요 케이스가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있다면은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있다면 그거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적법하게 경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락을 받았어요. 낙찰자가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경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됐다면은 현재 경매한 물건을 경매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돈을 내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경락물을 점유하고 있을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적법한 권한에 의한 점유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목적물은 타인 점유의 목적물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인 점유고, 그러면 자기 소유 타인 점유물인데 그 타인 점유물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타인 권리의 목적이라 했을 때 이 타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제한 물권, 채권, 아까 채권 다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한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도 이 죄에 객체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되는 한 자기가 점유하는 자기의 물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객체될 수 있다. 그러면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으로 채무자가 전문기적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 물건, 이 경우도 타인 권리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어, 정지조건부 대물 변제 예약이 있는 물건, 가압류된 물건, 근저당이 설정된 동산 등은 다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본 것처럼 공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자, 그러면 이는 공장 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타인 권리가 어떤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행위는 취거, 은닉, 손괴해가지고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취거라는 게 뭐냐? 취거라고 하는 거는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를 옮기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절도죄에서 말하는 절취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절취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두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닉이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판례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이 죄의 취거, 은닉 또는 손괴 어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자가 성립하는 건 별로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중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이중 매매라면 배임자를 성립하는 건 같은 배임자 성립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동기를 인계주지 않은 제1 매수인에 대해서 권리행사 방해자가 성립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밑에 판례가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잘 나오는 건데 여기 뭐처럼 은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는 말한다. 그다음에 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된다. 권리행사 방해가 우려될 있는 상태에 이르면 된다. 추상적 위헌범위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갑주식회를 설립한 다음 을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 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가지고 갑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한 후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차량 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을회사의 저당권 등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이런 사안에서 자, 저당권자인 을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 업무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판례는 지금 현재 피고인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 뭐 갑등이에요. 자, 갑등이 렌트카 회사를 차린 겁니다. 렌트카 회사를 차리고 얘네들이 설립한 다음 자, 여기 을 회사가 있는데 을 회사가 여러 자동차들에 대해서 이 자동차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갑들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자동차 이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들을 잔뜩 매입한 겁니다. 자, 자동차를 매입했더라도 자동차 회사는 이 자동차를 가지고 렌트카 영업을 하면 되는데 이 자동차는 을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을 회사의 저당권은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매입한 다음에 관련돼서 뭘 했냐?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일부러 일부러 어떻게 해가지고 렌트카 회사 취소 처분을 받으니까 렌트카 회사의 소유인 자동차들에 대해서 어떻게요? 자동차에 등록을 자동차에 이제 등록을 직권 말소시키도록 한 겁니다. 자, 자동차들이 등록이 말소되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있는 저당권들도 당연히 날아가겠죠. 자동차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을 회사는 이 자동차들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동차는 누구 소유요? 렌트카 회사 소유야. 근데 다른 사람, 을 회사의 권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데 그 저당권 행사를 이 자동차의 등록 원부를 직권 말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도 이제 객관식용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고 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이 판례도 법률신문에 나왔던 판례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문도 제시 안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판결문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판례가 요 21년도 판례는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피고인들, 이 피고인들이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건물과 기계 가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 등기를 마치고 기계 기구 등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피고인들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다. 그럼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으면 여기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있고 자동차 정비업 관련된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계들인데 이 건물과 기계를 뭐 수협인가 농협에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 근저당권 설정해줬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을 이게 아마 농협인가? 아니면 수협일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농협의 수협에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무슨 조합이라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 피고인들 어떻게 했냐. 이 건물을 갖다가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에 대해서 멸실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건물을 저기 헐어버리고 멸실 등기 해버리고 기계들도 전부 다 양도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 멸실됐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설정된 농협이나 수협은 어떻게 해요? 농협이나 수협은 자기네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피고인들을, 이 중요한 건 이 피고인들을 검사가 뭘로 기소했냐? 검사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피고인들은 이 금융권인 뭐 농협이나 수협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이 저당물들에 대해서 저당물의 가치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사무는 자기 사무이자 타인 사무이기 때문에 타인 사무를 타인의 사무를 철회한 자가 임무에 위배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갖고 본인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 범죄를 기소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21년도에 22년 2020년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됐죠. 자, 여러분들이 배임죄 배웠지만 배임죄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담보물을 보존해야 될 의무는 자기 사무일 뿐이므로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경됐다 그랬잖아요. 자, 변경돼 버리니까 배임죄로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이거 처벌 못 하나?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검사가 어떻게 했냐? 이걸 갖다가 검사가 업무상 배임죄를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장 변경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공소장 변경하니까 법원이 받아들이고 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법적 평가만 배임이냐 권리행사 방해라고 보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 농협의 권리인 근저당권의 행사를 이 피고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판례는 기본적으로 쉬워요. 근데 그런데 이 판례 진짜 중요한 의미는 과거에 대법원이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갖다 훼손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그 멸시를 하는 경우에 전부 다 배임죄로 처벌하던 것이 이제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례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판례가 변경되면 앞으로 배임죄 처벌을 못하면 무죄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담보물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시키거나 담보물을 훼손시키고 훼손시키는 정도 모르겠지만 담보물을 갖다가 멸실시켜 버린 경우에 하나 가지고 우리가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와 관련된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 판례는 이미 어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요 판례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읽으면 될 것 같고 뭐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 우리가 때는 추상적 위험을 말한다. 뭐 침해범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당연히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의동 관련돼 가지고 불법 용도선 요구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점유강치, 준점유강치죄는 이건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점유강치죄죠. 즉
내 물건인데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 근데 그 물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거. 즉 이거는 뭐다?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죄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항 같은 경우는 타인 점유에 속하는 자기 물건을 추가함에 당하여 탈환을 한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이항이다. 즉 자기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를 말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점유강치, 준점유강치죄는 그런 범죄다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요. 그때 밑줄 쳐놨는데 그 점유강치죄 여기 말하는 325조 1항은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죄. 그다음에 325조 그 2항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죄로 규정해 놓은 것뿐이다.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강도죄와 준강도죄 내용이 그대로 준용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준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는 결국 324조부터 25조의 제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된 내용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를 보겠는데 강제집행 면탈죄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 이 목적범위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요하는 이 목적범위다.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 해체물을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이 경우에 처벌하는 게 강제집행 면탈죄다.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채권, 국가의 강제집행이 임박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보호법익이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보호법익은 뭐냐?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채권인데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장도 그냥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객관적 구성 요건은 주체는 꼭 채무자가 이제의 주체가 되느냐 여기 보면 근데 채권자를 해한 자인데 채권자를 해한 자로 돼 있지 채권자를 해한 자로 채무자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이외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견해가 대립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뭐 채무자한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관계 있는 제3자라 할지라도 강제집행 멘탈죄에서 말하는 주체가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 채무와 관련 있는 제3자도 주체가 낼 수 있다. 근데 판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보면 판례가 채무자 아닌 자, 채무자 아닌 자와 채무자가 함께 강제집행 멘탈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채무자만 주체가 된다는 견해, 채무자 이외 제3자도 주체될 수 있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거는 채무자에 국한시킬 필요 없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외자도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뭐 주체가 채무자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이 판례 보면 결국 채무자 아닌 자와 채무자가 공동정범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가지고 저기 뭐야 여기 뭐 김일수 소박 교수님이나 임문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것이 채무자만 주체가 되는데 채무자 아닌 사람은 이 33조에 의해서 신분범한테 가공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 이 83도 판결을 보면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은 뭐 간단한 강평을 했지만은 뭐 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범이라면. 근데 위 판결에서 참조 조문으로 형법 327조, 그다음에 30조, 근데 33조라 했었는데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327조, 30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판례가 신분범을 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채무자 아닌 자는 신분범이 아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정범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객체는 재산이죠. 이때 재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때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재물. 당연히 재물은 당연히 재산에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전 처분이 가능한 권리도 여기서 말하는 객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의 재물 또는 보전 처분이 가능한 권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는 뭐가 포함이냐?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 당연히 포함돼요. 근데 권리에는 채권, 기대권, 특허권, 신용신한권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객체가 재산이라 할지라도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집행 면탈죄에 객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을 면하려고 하는 건데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강제집행 면탈죄에 객체화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분쟁 가능한 특허, 실용신안 등을 포함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밑에 판결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뭐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거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 명의신탁자는 뭐요?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명의신탁 약정 관련돼 가지고 어느 경우이든지 지금도 똑같죠. 어느 경우인지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뭐냐?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당연히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죄로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자, 이럴 때 뭐라 그러냐? 결국 이거는 이 명의신탁 재산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고 밑에 판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건데 밑에 판례도 역시 자 건축허가를 지하 4층, 지상 12층까지 받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어, 건축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했던 사항에 미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데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강제집행 면탈죄 객체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건축허가를 4층이나 12,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때 8층까지 몇 개 골조공사가 안 돼 있다. 그럼 이거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 다음 판례도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존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라는 보존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아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사무장병원이나 허위병원은 이제 요양급여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 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존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말하는 채권이 되려면은 그거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보존처분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장래 재산이 포함되냐? 장래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는 것처럼 당연히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돼요.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자 재산 이외 것도 가능하다는 개념인데 채무자의 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행위 상황 관련된 당연히 채권이 존재해야겠죠. 그다음에 강제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이 객관적 상태라는 게 강제 집행의 임박성이 존재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채권의 존재에 관련된 채권이 존재된다. 이 구성 요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채권이 없으면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채권 문제가 이제 성립 요건이 된다. 당연히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강제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란 뭐냐?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와 관련돼 가지고 쭉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민사집행법을 배웠는지,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시험 문제 내면은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옛날 판례인데, 최근에 2015년도 판례는 뭐라 그랬냐, 327조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자 어떻게요? 민사집행법 제2편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옛날에 민사소송법이면 지금은 민사집행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강제집행은 뭐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민사집행법 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자, 이 행위는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냐?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외로 객관식 출제할 때 이 위의 지문이라든가 노란색 지문을 쓰면 학생들이 잘 맞히는데, 이 3번 민사집행법 3편의 적용 대상이라고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틀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형 문제를 쓸 때 뭐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2편과 3편의 강제집행을 말이렇게, 민사집행법 2편과 3편의 민사집행법 2편의 강제집행과 민사집행법 3편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그럼 틀린 질문이죠. 민사집행법 2편의 적용 대상이 강제집행 또는 뭐 가압류 등을 위한 집행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과 관련된 집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중에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아니면 설명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도 있는데, 우리가 출제 들어가서 출제를 하다 보면은 위에 노란색으로 한 부분을 놓으면은 뭐 학생들이 잘 맞히는데 요 빨간색 부분까지 포함시켜 보면 학생들이 잘 모른다. 근데 이제 뭐 우리 법전하는 학생들이야 민사집행법까지 배우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로 구별해 두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중요한 건 뭐다? 어, 신청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신청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강제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령 문제에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내려고 했다.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강제 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부분이 나오는데, 뭐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책임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뭐 예컨대 그래 가지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버린 경우. 자, 그다음에 채무자 소유 동산을 타인 소유로 사칭하고 제3자 이해 소유를 제기하여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한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강제집행 면탈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채무부담 아니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강제집행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을 잘 안 배웠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예컨대 관련돼 가지고 나온 요 부분들은 민사소송법을 배우고 나면 뭐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는 모여가지고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은닉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손괴 관련돼 가지고 역시 뭐 이런 예들이 있다. 요런 예들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행위라고 채권자를 해야 된다. 채권자를 해야 하는 거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 판단해야 되는데, 뭐 요런 경우는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한테 채무자에게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위 부담을 가정하는 방편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격리해 준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가등기만 격리해 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 뭐 고의, 그다음에 목적범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보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자, 공범과 죄수 관계인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시키는 자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 허위 양도를 받거나 허위 채권이 된 자는, 자, 이제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채권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허위 채권을 받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죄의 공범이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여 횡령하면은, 은닉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면탈의 결과가 가져와도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 요 판례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두면 된다. 그다음에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경락을 받은 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가 이를 보관 중에 임의 처분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가 끝난 상태이다. 강제집행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판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반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의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을에게 양도하여 을명의 본등기를 경유했어요. 그러면 반명의 담보 가등기 설정 행위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을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이런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행위가 되는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를 해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죄와 관련된 내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